조선 정조 임금 때의 어느 날, 한양 저잣거리에 믿기 어려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한 과부와 한낱 뱃사공이 만든 나전 칠기가 왕실 진상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저잣거리, 한 사내가 보자기를 풀어 그 물건을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오칠 위로 수천 개의 자개가 만들어낸 학 한 쌍이 햇살을 받아 살아 숨쉬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것은 소인의 손만이 아니옵니다. 한 여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불과 1년 전 모든 것을 잃고 한강에 몸을 던지려 했던 과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찬란한 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정조대왕 시절, 한양의 상업이 무르익으며 나전칠기는 귀한 세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한양 북촌에는 대대로 왕실의 나전칠기를 납품하는 명문 공방 명화당이 있었습니다. 명화당의 주인 이대감은 온화한 성품으로 장인들을 아꼈고 그의 아들 이도령 역시 성실하게 공방 일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남촌에는 설인이라는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지만 젊은 시절 명화당 선대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설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명화당 공방을 드나들 수 있었지요. 어린 설인은 공방 한편에 앉아 장인들이 자개를 고르고 다듬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설인은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자개의 빛깔을 가려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쁜 것을 좋아하는 아이일 뿐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인이 혼이 날 나이가 되었을 때 명화당의 이대감이 자신의 아들 이도령과 설인을 맺어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인은 명화당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도령은 온화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인을 진심으로 아꼈고 설인 역시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씩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이도령은 설인을 공방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곳의 자개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 요즘 들어 장인들이 고른 자개의 품질이 예전같이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인의 의견을 듣고 싶소이다. 설인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남편의 권유에 조심스럽게 자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인은 한눈에 어떤 자개가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구분해냈습니다. 심지어 오랜 경험을 쌓은 장인들도 놓쳤던 미세한 균열이나 빛깔의 불균형까지도 찾아냈지요. 이도령과 장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이것을 어찌하셨습니까? 이 자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안쪽에 미세한 금이가 있어 나중에 떨어져 나갈 것이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명화당에는 수석 장인인 윤장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은 뛰어났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이 대감이 나이가 들면 자신이 명화당을 물려받으리라 생각했던 그는 이도령이 설인과 함께 공방일에 관여하기 시작하자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설인의 뛰어난 안목이 알려지면서 장인들이 점점 설인의 의견을 따르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윤장인은 속으로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도령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오칠 작업에 쓰이는 독성 있는 재료를 몰래 조금씩 이도령의 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혼에 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이도령이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더니 열흘도 되지 않아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갖 의원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지만 이도령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렇게 일찍 떠나게 되어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반드시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결국 서린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서린은 넋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정이 들기 시작했던 남편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대감은 슬픔에 빠져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윤장인이 시어머니를 찾아가 교묘한 말로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서린이 시집 온 후 이도령이 죽었고 공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윤장인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칠기에 손을 대어 광택을 망치고 자개를 일부러 떼어내어 서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지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시어머니는 윤장인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어머니가 상복을 입은 서린을 불렀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녀의 눈가는 눈물 자국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린아, 네가 우리 집에 흉을 불러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서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서린은 보찜 하나만 들고 명화당의 대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서린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채 쫓겨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서린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의 작은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서린은 얼어붙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키며 달려왔습니다. 서린이 미처 돌아보기도 전에 한 사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린은 그만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그 사내도 함께 눈밭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다 한들 목숨을 끊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서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을 구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거친 손,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천한 신분의 사람임이 분명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준서였습니다. 마님, 일단 소인의 거처로 가시지요. 이대로 계시다가는 얼어 돌아가시겠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서린을 부축해 강가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움막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서둘러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이것을 드시옵소서.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서린은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하지만 저는 이미 살아갈 이유가 없는 몸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서린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억울한 누명. 서리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명화당 공방을 드나들며 자개를 보는 일을 배웠고, 혼인 후에는 공방에서 자개를 고르는 일을 도왔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서린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명화당에서 오셨다고 하셨지요. 소인도 그곳과 인연이 있었던 자입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사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본래 명화당의 하급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명화당에서 일했는데 천민 신분이었지만 손재주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준서 역시 어린 나이에 벌써 자개를 다루는 솜씨가 맘달랐죠. 하지만 당시 명화당의 윤장인이 준서의 재능을 시샘했습니다. 윤장인은 준서를 자기 제자로 삼으려 했으나 준서의 아버지가 거절했고, 분노한 윤장인은 준서의 아버지가 귀한 자개를 훔쳤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기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서의 아버지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으며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준서도 함께 쫓겨나 한강변 작은 움막에서 남해에서 올라온 전복 껍데기를 다듬고 연마하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자개를 다루는 장인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남들이 쓸 자개를 손질하는 천한 일꾼이 된 것이었지요. 서리는 준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윤장인, 그 간악한 자가 준서의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과 남편도 해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이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명화당에서 자개를 고르는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움막 구석으로 가서 전복 껍데기 서너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린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 자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여러 해 동안 이것들을 다뤄왔지만 아직도 좋고 나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리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껍데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움막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서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껍데기를 들여다보며 빛에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빛의 각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자개로 만들어도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 비어있어 쉽게 깨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서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푸른빛과 붉은빛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준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고른 것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헤매며 구분하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은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준서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살아있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어릴 적부터 본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입니다.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에게는 자개를 다루는 손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개를 고르는 눈은 없습니다. 마님께는 그 눈이 있으십니다.
만약 마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인의 손재주와 마님의 안목을 합쳐 윤장인에게 맞서고 싶습니다. 서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과부의 몸으로 어째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자개를 보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의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서는 서린을 데리고 한강변 움막으로 갔습니다. 움막 한편에는 준서가 손질하던 전복 껍데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해에서 배로 실려온 것들을 받아 다듬는 일을 하던 준서에게는 이것들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손에 준 껍데기를 빛에 비춰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처럼 서린의 눈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의 각도가 고르지 않은 것, 속이 비어 깨지기 쉬운 것, 그리고 빛을 받으면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동시에 나타나는 최상품까지 한눈에 구분해냈습니다. 준서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서린이 선별한 자개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친 전복 껍데기가 그의 손을 거치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균일한 두께의 자개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숨을 쉰다고 하셨지요. 두 사람은 날마다 함께 작업했습니다. 서린이 자개를 고르면 준서가 그것을 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 점점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빗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검은 오칠 위에 은은하게 빛나는 매화 문양을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잣거리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공방 청남방에서 만든 나전칠기가 명화당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한양 곳곳에 퍼졌습니다. 청남방의 물건들은 하나둘씩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서린과 준서는 조금씩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명화당의 윤장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청남방의 주인이 바로 준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준서와 함께 일하는 여인이 서린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윤장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청남방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남방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던 어느 날 조정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할 진상품을 뽑는 대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든 공방에는 왕실 전속 공방의 지위와 막대한 포상, 그리고 당산관의 벼슬까지 하사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마님,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윤장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리는 준서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간 함께 일하면서 서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아침이 되면 준서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함께 자개를 고르며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서가 웃을 때면 따라 웃게 되었고 그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최고의 자개를 찾아다니고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고민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작업할 때도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고 눈빛만으로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업자 사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쉬던 중에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님께서는 이곳에서 소인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서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천천히 준서를 갈아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의 얼굴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명화당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이곳에서는 제가 저로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으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역시 서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강변에서 그녀를 구했을 때만 해도 그저 불쌍한 여인을 돕는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린의 지혜로움,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린이 자개를 들여다볼 때의 진지한 눈빛, 작은 성공에도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준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소인도 마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소인은 천한 신분이라.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 역시 쫓겨난 과부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과부라는 굴레가, 준서는 천한 신분이라는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저 동업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속 깊이 서로를 향한 감정을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함께 만들어내는 나전칠기에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이 고른 자개와 준서가 다듬은 솜씨가 만나 만들어낸 빛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 빚어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불과 보름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청남방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린의 옛 시어머니였습니다. 늙은 부인은 수척한 얼굴로 서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린아,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머님, 어찌 이러십니까? 늙은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이대감이 세상을 떠나면서 윤장임을 조사해보라는 유언을 남겼고 시어머니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을 죽인 것도, 공방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도 모두 윤장인의 짓이었습니다. 명화당을 차지하려는 그의 야욕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려 왔단다. 시어머니는 품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묵직한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장인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명화당의 장부였습니다. 자개를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판 것, 조정에 바칠 물건의 재료를 바꿔치기 한 것, 그리고 준서의 아버지를 모함한 일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삼아 그자의 악행을 밝혀다오. 그리고 서린아, 너는 이제 과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네가 원하는 삶을 살거라. 늙은 부인은 서린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아이를 잘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인의 목숨을 다해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설인과 준서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윤장인의 온갖 악행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윤장인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회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더욱 힘을 내어 작품 제작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왕실 진상품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경복궁 서편 마당에는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장인들과 그들의 작품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왕실의 고관들이 심사를 맡아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명화당의 작품이었습니다. 윤장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대형 나전 병풍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꽃과 새, 산과 물이 자개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명화당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남방의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설인과 준서가 완성한 작품은 작은 빗접 하나였습니다. 명화당의 거대한 병풍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맡은 고관 중 한 명이 청남방의 빗접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술품을 감정해온 안목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로군. 자개의 배치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빛의 굴절까지 계산되어 있구나. 다른 심사관들도 모여들어 빗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빗접을 다양한 각도로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도에 따라 자개가 만들어내는 빛의 색이 달라지면서 한 쌍의 학이 날아오르는 형상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한 옷차림의 그를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준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만들었습니다. 하오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분께서 자개를 고르고 배치를 정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설인을 가리켰고 설인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인이 나전칠기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때 윤장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심사관 어르신들, 저 여인은 명화당에서 쫓겨난 불길한 과부이고 저 사내는 도둑의 자식입니다. 윤장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설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쫓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분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것도 바로 저 사람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구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준서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명화당의 장부에는 윤장인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장인, 당신은 큰 죄는 지은 것이오. 윤장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관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윤장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심사관들은 다시 작품 심사에 집중했습니다. 명화당의 병풍은 화려했지만 자개의 배치가 불규칙했습니다. 반면 청남방의 빗접은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모든 자개가 제자리를 찾아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빛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심사관들은 오랜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청남방의 빗접 앞에 1등을 의미하는 붉은 띠를 걸었습니다. 청남방의 작품은 크기는 작으나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술은 어느 것보다 위대하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요. 왕실 진상품 대회 1등은 청란방에 돌아가겠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준서는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고풍스러웠던 과거를 이겨낸 자부심과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며칠 뒤 조정에서 윤장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부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윤장인은 여러 죄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준서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고 이도령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왕실에서는 청란방에 막대한 포상을 내렸고 준서에게는 당상관의 벼슬이 하사되었습니다. 천민 신분이었던 준서가 하루아침에 양반이 된 것입니다. 설인의 시어머니는 명화당의 경영권 절반을 설인에게 양도했고 청란방과 명화당은 합쳐져 청화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맑을 청에 빛날 화, 맑은 빛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신분의 장벽이 무너진 후 준서는 정식으로 설인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화당은 조선 최고의 나전칠기 공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인과 준서는 아들과 딸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인들을 도왔습니다. 청화당은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인과 준서는 공방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한강변에서 만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소. 저야말로 서방님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제 안에 숨어있던 저를 찾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화당의 작업장에서는 오늘도 자개가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자개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청화당의 나전칠기를 보며 감탄했지만 정작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용기,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존중했던 마음,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진실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신 주제나 소재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